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청화궁 레스토랑. 유리 벽면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가장 고급스러운 테이블에서 이민준 박사는 아내 김서연과 함께 결혼 20주년을 축하하고 있었고 10대 아들 이준호도 함께였다. 45세의 의사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자세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의 당당함을 내뿜고 있었다. 우리 가족과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공을 위하여. 민주는 샴페인 잔을 들며 건배했다. 그는 방금 아내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초록빛 눈동자는 목에 걸린 보석만큼이나 반짝였다. 15세의 준호는 최신형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레스토랑 바깥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12살 소녀 박지은이 그 광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소박한 옷차림은 그녀가 바라보는 호화로운 광경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손에는 그녀가 오전에 그린 작은 그림을 쥐고 있었다. 어머니 윤미경이 병들기 전 웃던 모습을 완벽하게 포착한 초상화였다. 미경은 뛰어난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근처 골목에서 판지 몇 장에 의지한 채 쇠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지은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를 관찰하던 중 그의 재킷에 달린 서울대학교 병원 배지를 발견했다. 그곳은 어머니가 예전에 일하던 병원이었다. 이민준 박사와 그의 가족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지은은 모든 용기를 짜내어 빠르게 다가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사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긴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도 박사님처럼 간호사였어요. 민주는 소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단다, 얘야. 보건소에 가보렴.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발레 파킹 직원이 그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차 옆으로 달려갔다. 제발요, 박사님. 엄마는 서울대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그저 한 번의 기회만 필요해요. 그녀의 마른 차 엔진 소리와 닫힌 창문에 묻혀 사라졌다. 그녀는 무력하게 고급차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와 함께 도움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 골목으로 돌아온 지은은 열에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미경은 쇠약한 상태에서도 딸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니, 우리 딸?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꼭 받을 거예요, 엄마. 꼭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해요. 그녀는 대답하며 어머니의 어깨 위로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멀리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그녀가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한편 이씨 가족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민주는 가죽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 위스키를 음미하며 도시의 정령을 감상하고 있었다. 절박했던 소녀의 요청은 이미 잊혀졌고 대신 다가오는 국제 강연과 그의 사립병원에 새로 개설할 병동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여보. 그의 이마에 있는 긴장의 주름을 발견하고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을 일축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저 내일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방에 고립되어 최신 게임 콘솔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래 거리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두 현실 사이의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컸다. 한 가족은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같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지은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돕는 세상, 의사들이 도움 요청을 무시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는 세상을 그렸다. 그녀는 운명이 곧 이 두 현실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어매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의 전형적인 이슬비가 내리는 아침이 골목에 서서히 밝아왔다. 지은은 여전히 스케치북을 끌어안은 채 잠에서 깨어났고 딱딱한 바닥과 접촉한 등이 아팠다.
옆에 있는 미경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딸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또 밤늦게까지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그렇지? 미경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최신 작품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여러 번 묘사했던 대로 하얀 벽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상세한 초상화였다. 엄마가 거기서 일하셨을 때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지은이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하려 하면서 부탁했다. 이것은 그들의 아침 의식이었다. 과거의 이야기들은 현재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일시적인 탈출구 역할을 했다. 미경은 벽에 기대어 자세를 고쳐 앉았고 그녀의 눈은 회상하며 특별한 빛을 띠었다. 난 소아과 수간호사였단다. 알겠니, 지은아? 회복하기 시작하는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네가 하는 것처럼 나도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곤 했어. 물론 내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 치료 중에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됐지. 지은은 어머니가 추억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미경은 그 시절의 사진을 단 한 장만 간직하고 있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를 둘러싼 동료들의 모습이 담긴 바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조심스럽게 비닐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보물 중 하나였다. 거기서 아빠를 만나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주제였다.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몇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주려 했다. 그래, 네 아버지는 매우 헌신적인 젊은 레지던트였어. 그는 네가 가진 것과 같은 표현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 딸.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잠시 대화를 중단시켰다. 지은은 작은 가방에서 동네 빵집에서 구한 빵 조각을 꺼냈다. 빵집 주인인 이상훈 씨는 항상 그들을 위해 남은 빵을 따로 모아두곤 했다. 엄마, 뭐라도 먹어야 해요. 그녀는 빵을 반으로 나누며 주장했다. 그들이 먹는 동안 미경은 계속해서 회상했다. 그때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이민준 박사였어. 그는 이상으로 가득 찬 채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지. 우리는 여러 어려운 사례에서 함께 일했어.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는지 놀라워. 지은은 즉시 그 이름을 알아차렸다. 어젯밤 레스토랑에 있던 그 남자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 미경이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 덜 지위와 외모에 집착했지. 갑작스러운 기침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고 지은은 재빨리 그들이 항상 가까이 두는 물병을 가져왔다. 소녀는 어머니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왜 병원을 그만두셨어요, 엄마? 한 번도 제대로 말씀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미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다. 환자가 한 명 있었어. 민수라는 8살 남자아이였지. 그 아이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 나는 그 아이의 부모님께 내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어떤 약속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단다. 지은은 어머니를 껴안았고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의 셔츠를 적시는 것을 느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 일 이후로 난 더 이상 그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모든 복도가 민수를 떠올리게 했지. 내가 보는 모든 아이가 그 아이를 생각나게 했어. 난 사직서를 냈고 더 작은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 미경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난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 내게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린 이 상황을 극복할 거예요. 지은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꼭 도움을 받아올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미경은 딸의 강인함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넌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지은아.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보지 못하는 최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야. 이슬비는 폭우로 변했고
두 사람은 벽에 더욱 바싹 붙어 최대한 몸을 보호했다. 지은은 스케치북을 꺼내 새로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녀와 어머니가 아늑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희망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림 속 상상의 창문을 통해 멀리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였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삶의 먼 상징이었지만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 서울대학교 병원이 빛났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벽면이 한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립의료기관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민준 박사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메인 로비를 가로질렀고 그의 앞에서 고개 숙이는 직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그의 흠없는 하얀 가운에는 병원 배지 외에도 그를 병원장으로 식별하는 작은 금색 휘장이 달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원장님. 젊은 전공의 김지영 박사가 다가왔다. 501입의로 환자의 검사 결과가 막 나왔는데요. 그 케이스는 박상우 박사에게 넘기세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을 끊었다. 이사회 회의에 늦었어요.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바로 잡았다. 그의 생각은 잠시 어젯밤의 축하 자리로 돌아갔지만 뭔가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소녀의 모습이 그의 의식 속으로 떠오르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억눌렀다. 모두를 구할 순 없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사회 회의실은 행정동 최상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파노라마 창을 통해 서울 정영이 시야에 들어왔다. 고급 정장을 입은 12명의 임원들이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지배했다. 여러분, 지난 분기 우리의 실적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인상적인 그래프를 투영하며 시작했다. 새로운 실험적 치료 병동은 이미 국제 환자들의 대기 명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훌륭한 성과입니다, 민준 씨. 이사회 의장인 김태영이 칭찬했다. 하지만 중앙병원에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민주는 손짓으로 그 걱정을 일축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홍보에는 좋지만 우리의 초점은 탁월함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자선이 아닌 독점성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확장 계획과 새로운 투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마지막에 민주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의 메시지였다. 아빠, 졸업여행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오늘 집에 오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서류는 장미 아줌마에게 맡겨. 늦은 밤까지 수술이 있어. 이번 달에 3번째로 아들의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이었지만 준호는 이미 익숙해졌을 것이다. 복도에서 그는 옛 동기이자 현재 심장내과 과장인 정현우 박사를 만났다. 민준아, 32호 소녀 케이스에 대해 얘기해야 해. 가족이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현우야, 규정을 알잖아. 지불이 없으면 병상을 유지할 수 없어. 공립병원으로 전원 절차를 밟아.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현우가 항의했다. 우리가 전공의였을 때를 기억해. 우리는 달리하겠다고 맹세했잖아. 민주는 갑자기 멈춰서서 동료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젊고 순진했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 병원은 살아남지 못해.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온 민주는 초조해하는 비서를 만났다. 원장님, 사모님께서 3번이나 전화하셨어요. 준호 도련님이 어젯밤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계시대요. 그 비디오 게임 때문일 거야. 진통제를 주라고 해. 그는 이미 책상 위의 서류 더미에 파묻히며 대답했다. 오후가 진행되면서 진료와 시술이 이어졌다. 민주는 잘 조정된 기계처럼 작동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감정을 배제한 채. 드문 휴식 시간에 그의 눈이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사진에 머물렀다. 그 사진 속에는 훨씬 더 젊었던 그와 초기 경력 시절의 팀원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미경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의 첫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간호사였다.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그는 잠시 생각했지만 곧 인터폰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 원장님, 다음 상담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루는 자동 조종 모드로 흘러갔다. 저녁이 되어 그가 마침내 병원을 떠날 때 응급실 입구 근처에서 작은 소동을 발견했다. 바닥에 쓰러진 누군가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잠시 멈춰서 확인해볼까 생각했지만 그의 운전기사가 이미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모실까요, 선생님? 운전기사가 물었다. 아니, 클럽으로 가자, 민준이 대답했다. 테니스 약속이 있어. 차가 멀어지면서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은, 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아주 잘 아는 누군가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 준호였다. 지은은 오후 내내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민준 박사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할 용기를 모으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아 구급차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의사와 대화할 완벽한 순간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한 10대를 발견했다. 그는 유명한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은은 즉시 그 소년을 알아보았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이민준 박사의 아들 준호였다. 그녀가 다가가려는 순간 준호가 머리를 잡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급처치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 귀중한 지식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누가 도와주세요, 지은이 소리쳤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준호의 생체 징후를 확인했다. 준호는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준호야, 준호야, 내 말 들리니? 그녀는 환자와 언어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불렀다. 작은 무리가 그들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미 구급차를 불렀어요. 한 아주머니가 알려주었다. 너 이 아이 아니? 지은은 그 질문을 무시하고 준호를 돕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준호의 동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항상 언급했던 또 다른 경고 신호였다. 그녀는 준호를 옆으로 돌려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했다. 내 머리가 준호가 반의식 상태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진정해. 지은이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곧 도움이 올 거야. 오늘이나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 있어?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축구하다가. 하지만 대수롭지 않았어. 지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뇌진탕. 어머니가 겉보기에 경미해 보이는 두부 외상이 몇 시간 후에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 떠올랐다. 두통이 얼마나 오래됐어? 어젯밤부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마침내 병원 응급팀이 도착했다. 지은은 신속하게 그녀의 관찰 결과를 보고했다. 이전의 외상 증상의 진행, 불균형한 동공. 구급대원들은 정보의 정확성에 감명받은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너 의대생이니? 그들 중 한 명이 준호를 이송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제 어머니가 간호사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녀의 말은 히스테리컬한 여성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준호의 어머니 김서연이 작은 군중을 해치고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쇼핑몰에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부인 지은이 개입했다. 그녀의 소박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태도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드님이 어제 머리를 다치셨고 증상이 악화됐어요. 긴급히 CT 촬영이 필요해요. 서연은 여전히 충격 상태에서 처음으로 지은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말을 끊었다. 이 소녀 말이 맞습니다. 즉시 진단센터로 데려가야 합니다. 준호를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이 지은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와 함께 가자. 제발, 네가 내 아들을 구했어. 지은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이 마침내 도움을 받을 기회일 수도 있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그녀는 빵집 주인 이상훈 씨에게 어머니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생각했다. 응급센터는 분주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속의 모든 장비와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일했던 병원,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 들어와 있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연락하려 계속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민준이가 전화를 안 받아. 여기 와야 하는데. 지은은 그 이름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곧 그녀는 어젯밤 그들을 무시했던 남자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오전에 그렸던 병원 입구의 모습이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운명이 그들의 삶을 다시 얽어매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서연 씨, 한 간호사가 불렀다. 준호군의 의료 기록 정보와 절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연이 서류를 작성하러 가는 동안 지은은 대기실에 남아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민준 박사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말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민준 박사는 태풍처럼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전히 테니스복 차림이었다. 평소의 차분한 표정은 사라지고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지? 그가 만난 첫 번째 간호사에게 요구했다. 민준아. 서연이 그에게 달려갔다. CT 찍으러 데려갔어. 천만다행으로 그 소녀가 거기 있었어. 그 애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녀? 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의 관심은 아내와 준호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 사이를 오갔다. 그때 그의 눈이 대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은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 보았고 그 어린 눈동자의 단호함에 민준은 얼어붙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만난 바로 그 소녀, 그가 무시했던 그 아이였다. 그 애가 우리 아들을 구했어, 민준아. 서연이 목이 메어 설명했다. 준호가 길에서 쓰러졌어. 그 애가 응급처치를 하고 증상을 파악했어.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더라. 민준은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무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소녀가 그의 외아들을 구했다. 그가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정현우 박사가 CT 결과를 들고 나타났다. 민준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작은 두견의 출혈이 있어. 이 소녀가 증상을 알아채고 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현우는 말을 흐렸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술실을 준비해. 민준이 자동적으로 지시했다. 의사로서의 훈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지은에게로 향했다. 소녀가 일어나 그녀의 스케치북을 꼭 쥔 차에 다가왔다. 이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다. 이제 제 엄마에 대해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최근의 모든 선택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다. 내 어머니, 서울대병원의 간호사셨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윤미경이에요. 10년 동안 여기서 일하셨어요. 이게 엄마예요.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의 완벽하게 그려진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는 즉시 미경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지은의 뛰어난 재능으로 포착된 더 나이든 모습이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니? 여기서 세 블록 떨어진 골목에요. 지은이 대답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박사님. 제발. 엄마는 항상 박사님에 대해, 초기의 의사로서의 모습에 대해 좋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연이 끼어들었다. 민준아, 우리가 도와야 해. 이 아이가 우리 준호를 구했잖아. 의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초기 경력 시절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미경은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비공식적인 멘토였고 그가 불안한 전공의였을 때 연민과 보살핌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현우야, 민준이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어조로 불렀다. 준호가 수술해서 안정되면 네가 팀을 이끌어줘. 내가 직접 미경을 데리러 가겠어.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박사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지. 그가 대답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지은아,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내게는 어머니와 같은 타인을 돌보는 재능이 있구나. 서연은 지은을 껴안았다. 소녀는 마침내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모든 긴장감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을 허용했다. 민준이가 네 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동안 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선언했다. 그녀의 모성애가 이 젊은 영웅에게 향했다. 민주는 자신의 고급 재킷을 벗어 지은의 어깨에 둘렀다. 어머니께 가는 길을 알려줘.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리고 내 스케치북도 가져와. 나중에 내 그림들을 더 보고 싶구나. 그들이 병원을 나서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깨달았다. 그가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소녀가 그의 가족을 위한 수호천사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보답할 차례였다.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이 박사님. 그들이 민준의 고급차에 탑승하는 동안 지은이 말을 걸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사람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뿐이라고요. 의사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지혜에 놀랐다. 차 뒷좌석에서 지은의 스케치북이 3페이지에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인간성을 재발견하는 의사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지나 민준의 차가 지은이 알려준 골목 근처에 멈춰 섰다. 소녀는 즉시 뛰어나가 판지와 담요가 쌓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의 마음은 옛 동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아팠다. 엄마, 도움을 가져왔어요. 지은이 미경 옆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이민준 박사님이 여기 계세요. 미경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호흡이 명백히 힘들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과 마주쳤을 때 열에 달아오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너는 달라 보이는구나. 의사는 젖은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비싼 옷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의 오랜 임상 경험이 즉시 상황을 평가했다. 미경은 심각한 폐렴에 걸려 있었고 아마도 추위와 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탓에 악화된 것 같았다. 미경 씨, 용서해 주세요. 그가 그녀를 진찰하기 시작하며 속삭였다. 전에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지은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넌 항상 고집이 셌지. 그녀가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단지 잠시 그것을 잊었을 뿐이야. 민주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개인 응급팀을 호출해 즉시 구급차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항상 차에 갖고 다니는 의료 키트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은이가 말하길 당신은 여전히 환자들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더군요. 미경이 딸이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기억나? 당신이 내게 그걸 가르쳐줬잖아? 어려운 시술 전에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우리만의 비밀이었지. 민주는 잠시 멈추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당신은 내가 의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미경 씨, 돌봄이란 단순히 시술과 약물 이상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송이 이루어졌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주는 옛 멘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직접 그녀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미경과 의료 장비 사이를 오가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경의 도착 소식이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감동시켰던 헌신적인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현우 박사는 준호의 수술이 안정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한 후 직접 와서 치료를 도왔다. 그녀를 특실에 입원시켜 민준이 지시했다. 그의 비서가 행정적인 문제를 언급하려 했을 때 그는 말을 끊었다. 모든 비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어. 그리고 최고의 호흡기내과 팀을 24시간 대기시켜. 미경이 초기 치료를 받는 동안 민주는 지은을 데리고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준호를 보러 갔다. 서연은 아들 옆에 있었고 그녀의 감사 기도는 마침내 아들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며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아빠? 준호가 아직 쉰 목소리로 불렀다. 그 소녀, 그 애가 날 구했죠. 그렇죠? 그래 아들아. 민준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가 지은이야. 그녀는 내가 알던 최고의 간호사 중 한 명인 어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단다. 준호는 지은에게 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난 네가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림 그리던 걸 기억해. 넌 정말 재능 있어. 지은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너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어. 그녀가 말하며 회복된 준호가 가족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감동받아 소녀를 안았다. 이제 더 이상 공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을 거야, 얘야. 내 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여기 병원에 네가 있을 만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 줄게. 민주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은아, 네 재능을 다른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건 어떻겠니? 예전에 내 어머니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말이야.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박사님 말씀은 병원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민준이 열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내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려운 치료 과정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거야. 방금 들어온 현우가 그 제안을 듣고 미소 지었다. 옛날에 민준이가 돌아온 것 같군. 숫자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 민준 말이야.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지. 민준이 놀랍도록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이와 미경 씨가 오늘 나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었어. 이제 우리는 이 병원을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해. 그 순간 서울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서울대학교 병원은 자체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복도에서 직원들은 병원장의 행동 변화에 대해, 미경의 복귀에 대해, 그리고 그림과 용기로 인간성의 혁명을 촉발시킨 젊은 예술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병원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잇고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지은이 준호를 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났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민준이 시행한 변화들로 인해 활기가 넘쳤다. 3층의 옛 창고는 이제 즉석 예술 공방으로 변모했고 그곳에서 지은은 6살 환자 이서연과 함께 앉아 있었다. 봐, 이렇게 무지개 위를 날아가는 유니콘을 그리는 거야. 지은이 설명하며 서연의 떨리는 작은 손을 종이 위로 인도했다. 전에는 화학요법 세션 동안 울곤 했던 서연이 이제는 그림에 색칠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공방 밖에서 민주는 유리창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다. 그녀가 환자들과 연결되는 방식이 놀라워요. 그가 옆에 있는 휠체어를 탄 미경에게 말했다. 미경은 이제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었다. 지은이는 항상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미경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빛을 볼 수 있어요. 복도는 수십 개의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은과 그녀의 어린 제자들의 작품들이었다. 각 그림은 희망의 이야기, 극복의 이야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미 회복된 준호는 공방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다. 그 오후 그는 미술 용품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빛나고 있었다. 아빠, 그가 민준을 보고 불렀다. 색연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소아과 병동의 몇몇 아이들이 여기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민준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몇 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다. 사실 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 전체 병동을 예술치료센터로 만드는 거지. 그러나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열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아침 이사회 회의에서 민주는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다. 당신은 직접적인 재정적 수익이 없는 프로그램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영이 주장했다. 게다가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는 단호히 대응했다. 여러분,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여러 환자들의 전후 사진을 투영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병동에서 우리의 회복률이 30% 향상되었습니다. 평균 입원 기간이 줄었고 환자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의사가 주장했다. 우리는 그런 사치를 감당할 여유가. 반대로 민준이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 병원은 치료와 돌봄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스프레드시트에 빠져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